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조선의 성리학의 발달과 양반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변하지 않는 이와 그 다음에 변할 수 있는 기, 물질이나 에너지를 기해서 이 두 가지의 조화로움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이론을 가리켜서 성리학에서는 이제 이기론이라고 했다라고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국가를 건국했던 세력, 이 세력을 우리는 관악파라고 불렀고, 그 경쟁에서 밀려났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고려 말을 거쳐서 조선이 건국됐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고려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낙향해서 서원이나 향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장악한 세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살인파가 세조 때 관악파가 훈구파로 바뀌면서 세력이 세지자 성종 때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을 중심으로 등용됐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간에 이어서 훈구파의 성격과 그다음에 살인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둘 사이의 성격이 서로 달라서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네 번에 걸쳐서 훈구파와 살인파가 부딪혀서 살인파가 화를 입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사화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사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파가 득세할 수 있었던 원인 두 가지가 서원하고 향약이 있었죠. 그래서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한 조선사회에서 살인파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바로잡게 됐는데 어떻게 바로잡게 되었는지, 또 이러한 과정에서 이 성리학을 연구했던 대표 인물 2명, 1,000원짜리의 이황, 5,000원짜리의 이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와중에 조선이 건국되었던 15세기 초부터 살인파가 세력을 득세했던 16세기까지 조선시대에 발달했던 양반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훈구파는요, 나라를 만든 공신이죠. 개국 공신이고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 이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자인 국가로 만들고 강한 병사를 양성해서 나라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부국 강병을 추구했고요. 개국 미안합니다.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한 대가로 과전을 지급을 했었죠. 과전법.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빵빵했어요. 그래서 대지주층,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례를 통치 이념으로 세웠는데 주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대 통치 이념을 정리한 책입니다. 중국 고대의 통치 체제를 정리한 책을 가리켜서 이제 주례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이제 조선시대의 실정에 맞게끔 개량해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인 주례를 중심으로 통치 이념을 삼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삶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학습 목표를 수기치인이라고 합니다. 수기, 내가 먼저 수양이 된 다음에 치인, 다른 사람 또는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나 다른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다스리기 전에 나부터 먼저 사람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변화를 강조해야 되고 빨리빨리 개혁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통치체제를 마련할 것인가, 치인에 조금 더 강조를 했다면,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수기, 나 자신의 어떤 수양, 마음의 양식을 먼저 쌓아야 된다,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는 치인을 주로 강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훈고학은 중국 고대의 이제 유교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 고대의 이제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진나라 때 진시 황제가 유교와 관련 서적을 다 땅에 묻거나 다 불을 태운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나중 이후에 한나라나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학문을 가리켜서 이제 훈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 유학을 가리켜서 훈구학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훈구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교나 또는 뭐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향해서 뭐 제사를 하는 도교, 옛날로 따지면 뭐 애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과 좀 유사한 종교를 도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와 도교를 수용할 정도로 다양한 학문들을 수용하는 것이 이제 훈구파의 특징이라면,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훈구파와의 경쟁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향촌 질서를 유지하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제자를 양성을 했고요. 향약을 중심으로 그 향촌의 룰, 법칙, 규칙을 만들므로써 백성들의 어떤 여론을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이제 살인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각 향촌은 그 향촌의 실정을 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향촌 자치를 강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정치를 할 때 착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정치를 추구한 것이 살인파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각 지방에 내려가서 소규모의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중소지주층이 중심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례를 통치미함으로 삼은 반면에,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적 명분론, 의리, 절개. 그러니까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조를 고려 왕조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어떤 자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절개, 뭐 배신 때리지 않는 뭐 명분, 의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겼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기치인 중에서 먼저 내가 수양이 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기를 조금 더 강조를 했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성리학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리학만 옳은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들을 이제 배타하는 성격이 살인파 안에 있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이 훈구파와 살인파로 둘로 나눠질 정도로 둘 사이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서 정치를 같이 하면 할수록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딪힌 사건이 4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훈구 세력은 기존에 있었던 세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인파가 불리했었어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살인파가 화를 입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화라고 부릅니다. 자, 사화는 크게 4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그 다음에 중종하고 명종 때 각각 기묘사화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났는데, 자, 첫 번째 무오사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오년에 살인파가 화를 입은 사건이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자, 역사책을 기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역사책에 자료가 될 만한 자료들을 긁어 모으는데, 이 역사책의 기본 자료를 가리켜서 사초라고 부릅니다. 사초. 사초는 이제 역사책의 이제 기본 자료인데요. 이 사초를 모으는 과정에서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연산군 때 활동하고 있었던 신하인데, 이 신하가 김일손이라는 신하가 역사책을 편찬하는 와중에서 역사 자료를 긁어 모으다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쓴 책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조이제문이라는 글자입니다. 중국 고대 초나라에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나이가 8살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제의 나이가 너무나 어리다 보니까 이 황제의 자리를 노리고 이 의제의 삼촌이었던 항우라는 사람이 요 의제라는 8살짜리를 황제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초나라의 황제가 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의제를 조문한다, 기린다, 추모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진짜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이 성종 때 등용되었던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그 먼 옛날에 있는 초나라, 다른 나라 황제잖아요. 중국의 초나라 황제인 의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요? 아니죠.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그렇죠. 12살짜리 어린 단종, 혈혈 단신은 단종을 몰아내고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세조가 된 케이스를 깐 겁니다. 비판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즉슨 한 나라의 신하 김종직이 왕족이었던 세조를 비판한 글이죠. 세조는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냐면, 그렇죠,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원래 왕은요, 이 역사의 기초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왕권이 강했던 태종 때와 세종대왕 때도 이 두 명의 왕은 그렇게 신하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서 역사를 편찬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해도 왕권이 강했던 시기에도 왕이 역사를 기록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무도 그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후대의 왕들이 앞선 왕들의 기록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조선의 역사상 단 한 명의 왕만이 역사 자료, 역사 편찬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이 연산군이 역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사초를 뒤져보니까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있네.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거 우리 할아버지인 세조를 욕하는 거잖아. 왕족을 욕해 감히? 이 조의제문을 쓴 사람 나와! 하니까 김종직이 있는데 김종직은 이미 무덤 안에 관에 누워있는 시체로 누워있는 거죠. 그럼 김종직의 무덤을 파내라. 그래서 무덤 안에 있는 관을 꺼내서 관 뚜껑을 열어서 시체를 꺼내요. 그 다음에 시체에 목을 잘라서 저작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한복판에 목을 걸어 놓습니다. 이것을 부관참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한테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형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이상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또 김종직의 제자였던 사초를 긁어모았던 요 김일손을 포함해서 나머지 살인파, 관련되어 있었던 살인파들이 무더기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무오사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면 참 유치하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되게 좀 심각한 일이었고 연산군 입장에서는 역사를 봐서는 안 되는데 역사를 봐버린 실수를 이제 범해버린 거죠. 기록한 걸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가 일어났고요. 자, 두 번째 갑자사화도 공교롭게도 연산군 때 또 터졌으니까 연산군 때 두 번에 걸친 사화 때문에 이제 폭군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실제로 폭군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는요. 이 연산군의 엄마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연산군의 가계도를 위에다가 살짝 한번 그려놓을 텐데 자, 연산군의 아빠는요, 이제 성종이었어요. 성종. 그리고 선종과 엄마인 윤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연산군이었고요. 이 성종의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종이었는데,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이죠. 원래는 예종이에요. 근데 원래는 덕종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왕을 하기로 세자책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었던 이제 예종이 됨으로써 왕위가 물려나게 됐고요. 그 와중에 덕종의 이제 와이프였던 인수대비가 이제 덕종과 인수대비 사이에서 이제 성종을 이제 출산을 하고 성종은 윤씨 사이에서 이제 연산군을 출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성종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굉장히 여자를 많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아내였던 윤씨 말고 다른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잠자리도 하고 후궁들한테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 윤씨가 이제 확 돌아버린 겁니다. 이제 질투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에는 막 후궁의 침소에 들어가서 성종하고 후궁이 잠자리를 들고 있는 것을 옆에 서서 이렇게 막 지켜보기도 하고 후궁의 침소에 다녀온 성종과 이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윤씨가 성종의 뺨을 때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손톱이 길어서 성종이 뺨을 맞았을 때 성종의 뺨에 손톱 자국이 이렇게 닿겠죠. 직 긁어 닿겠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왕이었던 성종을 얼굴에 보니까 아니 전하, 얼굴에 그게 무슨 상처입니까? 누가 감히 임금 용상의 얼굴에 감히 상처를 입었습니까? 이거 누굽니까? 하고 찾아보니까 윤씨가 뺨을 때려서 성종의 얼굴에 스크래치를 낸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어머니였던 인수대비한테 결국에는 궁궐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이 사건이 밝혀지면 더 일이 커질까봐 아예 인수대비가 패비 윤씨한테 사약을 내리게 되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윤씨가 폐위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패비 윤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고향으로 쫓겨났는데 나중에 연산군이 이 사실을 알면은 다시 윤 씨를 모시고 와서 복수극이 일어날까봐 아예 그 뿌리를 뽑고자 윤 씨를 죽인 거죠. 그래서 사약을 내려서 죽인 사건이 바로 패비 윤 씨 사건인데, 자, 이것이 이제 유야무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연산군은 성종과 이제 후궁 밑에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유소년기를 보냈겠죠. 청년기를 보냈겠죠. 자, 그래서 연산군이 왕이 됐는데 아까 사초, 김일손의 사초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역사책을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가만히 보니까 신하들이 우리 엄마를 궁궐에서 쫓아내네. 우리 엄마를 쫓아낸 사람 누구야? 다 나와! 하고 하니까 거기에 살인파가 연관되어 있었고 그 살인파의 중심에 바로 할머니였던 인수대비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자, 이러한 연산군의 폭군과 같은 정치를 비판했던 인수대비가 이제 병든 상태로 이제 침상에 누워 있어서 이제 연산군한테 호통을 치니까 그 할머니인 인수대비한테 연산군이 머리로 할머니를 받아버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수대비가 죽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전부 다 살인파가 있었고, 이 살인파들, 인수대비를 도와줬던, 윤씨를 패비시켰던, 도움에 가담했던 살인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갑자사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살인파뿐만이 아니라 인수대비를 도와줬던 사람이 훈구파도 있었기 때문에 훈구파들도 같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연산군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세력을 더 이상 쌓을 수 없다 보니까 훈구파가 권력을 모아서 연산군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중종반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종을 왕으로 훈구파가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훈구파죠. 그러다 보니까 중종반정 이후에 훈구 세력이 왕의 지원을 받아서 세력이 엄청나게 세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훈구 세력이 세지니까 중종도 어떻게 하면은 이 훈구 세력이 너무나 세졌는데 얘네들을 견제할 수 있을까? 역사책을 살펴보니까 성종 때 살인파를 등용해서 짠 라면, 훈구파라는 짠 라면에다가 살인파라는 물을 부은 사건이 있었죠. 아,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살인파를,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반정 이후에 등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등용되었던 살인파들의 대표주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조광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중종 때 일어났던 김윤현에 일어났던 상황은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원인 삼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광조가 어떻게 개혁 정치를 펼쳤냐면요, 총 4가지로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조광조는요, 자, 3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3사를 살인파로 전부 다 활성화시켰다. 왕을 비판하거나 정치를 잘 못하고 있는 신하들을 서로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3사였죠. 이런 3사가 조광조가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중종한테 등용이 되자마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3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내치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저 내 대리하고 저 부장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대리하고 부장 다 때려치게 하십시오 라고 사장한테 요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혁적인 성향,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사를 살인파를 중심으로 활성화시켰고요. 그리고 조광조를 포함해서 살인파들을 대거 등용하기 위해서 추천제도로 조광조가 살인파를 추천해서 뽑도록 하는 제도를 선택을 했는데, 이 추천제도를 가르쳐서 혈량과라고 부릅니다. 혈량과는 일종의 추천제였다. 그러니까 살인파인 조광조가 살인파인 제자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면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많은 살인들이 중종 때 등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여백이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중종반정을 통해서 훈구 세력들이 세력을 얻었을 때, 중종반정을 이런 훈구 세력들도 있었대요. 중종반정을 직접 돕진 않았지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짜 훈장을 만든 겁니다. 나 중종반정 때 왕을 도와서 내가 중종을 즉위시켜줬다 라고 가짜 훈장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위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훈구파들의 거짓된 훈장들을 전부 다 삭제하는 작업을 조광조가 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위훈을 삭제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네 번째 때문에 조광조가 중종의 눈에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종도 막상 조광조를 뽑고 조광조를 포함해서 살인파를 등용해서 훈구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조광조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개혁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또 역으로 살인파가 또 왕보다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바로 네 번째인데 그게 바로 소격서를 폐지를 하게 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예전에는 농업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해만 떠 있으면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망하면은 국가도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군사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연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도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다가 기도를 드리는 일종의 기도원 역할을 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격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도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여기가 이제 하늘이라면 이 하늘과 왕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우리 백성들을 하늘의 뜻으로서 왕이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늘과 왕 사이에 연결고리였던 소격서를 폐지시켜져 버리니까 이 왕이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하늘의 뜻을 왕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통치를 한다라는 이념이 있었는데 그러한 도교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소격서를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이라고 해서 조광조가 살인파를 중심으로 소격서를 폐지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조광조가 부담스러웠던 중종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부담스럽으니까 훈구파의 압력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조광조를 포함해서 살인파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세 번째 기묘사화라고 불러요. 기묘사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사사화를 설명하면은 네 번에 걸친 사화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는데요. 자, 네 번에 걸친 마지막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중종의 가계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백이 없기 때문에 이쪽 훈구파하고 살인파를 정리한 여기를 살짝 지우고 자, 중종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중종한테는요 총 3명의 부인이 있었답니다. 자, 첫 번째는 단경왕후, 두 번째는 장경왕후, 세 번째는 이제 문정왕후라는 왕비를 두고 있었는데 단경왕후의 사이에서는 이제 왕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경왕후가 연산군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궁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신하들에 의하여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경왕후의 사이에서 중종과 장경왕후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인종이고 또 세 번째 부인이었던 문종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명종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종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이죠. 이 과정에서 장경왕후가 산후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그 태열, 그러니까 태열이 배 안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에 고이면은 그게 어혈이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죠. 이 어혈이 심장으로 파고들거나 장기에 파고들어서 굳어버리면은 장기에 파손이 일어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피를 토하고 죽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면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링겔도 맞으면서 영양제 받으면서 이제 치료하는 조리를 해야 목숨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시설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오늘날과 같이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체력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케이스가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경화호가 딱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산후병으로 결국에는 인종을 낳고 난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이제 왕위를 중종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원래는 장경황후가 대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왕이 나이가 어려서 엄마 라인, 외갓집 라인 사람들을 외척가문이라고 부르고 그 외척가문이 대신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을 수렴청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장경황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죽었죠. 인종은 나이가 어리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문종왕후는 건강하게 살아있고 명종도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종왕후 가문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죽은 장경왕후의 남동생이었던 인종의 외삼촌이었던 사람이 유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님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 조카인 인종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당연히 그 인종의 엄마 라인인 유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신 통치를 해야지. 아니다. 지금 문정왕후가 살아있기 때문에 명종을 중심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던 윤원영 일파가 이 운임 일파와 서로 대결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종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훈구 세력과 왕족 사이에서 왕족과 왕족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누가 이제 정권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때 요 인종이 형이고 명종이 동생이기 때문에 윤임 라인을 가리켜서 대윤이라고 부르고 윤원영 라인을 가리켜서 소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가 권력을 찾을 것이냐. 이때 살인파가 어디로 붙었냐면요. 첫 번째 인종 라인한테 살인파가 붙었어요. 아직 장경황후가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종 다음으로 인종이 왕을 할 줄 알고 윤임 일파와 손을 잡았는데 갑자기 장경황후가 산후병 때문에 죽고 문정왕후를 포함해서 윤원영 일파가 명종을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윤원영 일파가 윤임 일파를 공격하는 와중에서 살인파가 같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명종 라인이었던 윤원영 일파가 인종 라인인 윤임 일파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명종과 손을 잡고 있었던 살인파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명종 때 일어났던 을사사화입니다. 그러니까 고래와 고래의 싸움에서 살인파라는 새우등이 빵 터져버리는 거죠. 고래 싸움에서 왕족과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진 것이 바로 을사사화였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4번에 걸친 사화에 걸쳐서 살인파가 계속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치에 계속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 2가지가 있었죠. 그 원동력이 바로 서원과 향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 서원하고 향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걸친 사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인파가 훈구파를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하고 향약이 있었죠. 자, 서원 같은 경우에는 백운동 서원을 최초로 봅니다. 그 백운동 서원을 세웠던 사람이 이제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을 시점으로 이런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현을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뭐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익히 알려있는 중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 중에서도 존경스러운 이제 조상들을 이제 향을 꽂아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예를 갖추는 거죠. 이렇게 선현을 제사를 지내는 일을 서원에서 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성리학을 연구하거나 이제 교육하는 일도 서원에서 도맡아서 했답니다. 자, 이러한 서원 중에서 그 권력을 인정받았던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왕이 그 서원 이름이 만약에 은철서원이다. 그러면 왕이 한자로 은철서원이라고 이제 간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을 내린다. 액자를 하사한다. 라고 해서 액자를 하사받은 서원을 가리켜서 사액서원이라고 불러요. 자, 이 사액서원에서 머물고 있는 선비들은요, 군대를 안 갔어요. 면역의 효과도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해서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면세, 그러니까 면세 효과도 있고요. 또 이 서원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노비를 지급하고 이 토지를 지급해서 이 서원에서 지급받은 토지를 이제 노비가 농사를 지어서 그 운영 자금으로 썼던 거죠. 자, 이러한 서원이 살인파가 등용된 이후에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파가 등용된 이후에 서원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서원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국가 재정난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원과 서원 사이에서 지나친 결석, 그러니까 너는 선생님이 누구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과거 시험의 합격 여부가 갈라질 정도로 지나친 어떤 학파 중심으로 결속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서원들을 중심으로 향촌 규칙이 정해졌는데, 이 향촌 규칙을 가리켜서 향약이라고 불렀죠. 자, 이 향약은요, 아까 그 김효사화 때 죽임을 당했던 조광조, 그 조광조가 중국의 여시 향약을 도입을 했답니다. 이 여시 향약은요, 11세기 송나라 때 여대방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여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향촌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향약을 처음 만든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중국의 향약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조광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4대 덕목 중에 하나가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윤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덕업상권. 자, 서로 권한다. 착한 일을 서로 권한다. 착한 일은 서로 권한다는 뜻이고, 자, 환난상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과정법 설명하면서 훌량전 혹시 기억납니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과전을 수조권을 지급하는 관리 부모가 다 죽었을 때 그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복지 차원에서 줬던 토지를 가리켜서 훌량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울 훌자,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라고 해서 환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서로 도와줘야 된다. 환난상휼이라고 부르고, 자, 과실상규, 서로 실수를 하거나 과도를 겪었을 때 서로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예속상교, 자, 서로 친구를 맺을 때 예를 갖추어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속상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4대 덕목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 이러한 향약이나 서원들이 각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어떤 문화 발달, 백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교육, 교화 효과까지도 있으면서 향촌 질서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서원과 향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원과 향약의 중심에는 살인파가 있었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 제자와 제자들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훈구파가 자연 도태될 정도로 그 살인파의 원동력이 되었던 2가지가 바로 서원하고 이제 향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이제 16세기 때에는 완전히 훈구 세력이 물러나고 살인파가 득세를 하면서, 그 살인파의 뇌 구조 속에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상이라든지 윤리적인 측면에 파고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책, 윤리서가 많이 편찬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주자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자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 같은 것들을 책에다가 이제 요약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자 가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학이나 동몽선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날 초등학교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서당, 어린아이들이 이제 서당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소학하고 동몽선습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서적들이 16세기 이후로 많이 편찬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겠죠. 집에다가 그 내 조상이나 내 부모를 기리기 위해서 사당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 조그마한 사당을 가리켜서 집 안에 있는 묘라고 해서 가묘라고 부릅니다. 이 가묘를 만드는 풍습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족보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 사람들이 행사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활쏘기 시합을 하면서 이제 우애를 다졌던, 서로의 예를 갖췄던 행사를 가리켜서 향사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자가 이제 화살사자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이제 화살쏘기를 중심으로 예를 갖추어서 행사를 했다. 이것을 향사례라고 부르고, 향음주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높은 사람과 함께 술 한잔을 할 때 갖춰야 할 이제 예절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을 향음주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계는 오늘날 계모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에 널리 퍼졌던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였다. 자, 이러한 성리학적 사회의 중심에는 이것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인물 2명이 있는데, 1000원짜리에 나와 있는 이황과 이의입니다. 이 둘은요, 사화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화 때 죽지는 않고 사화 때 수많은 훈구파의 공격으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 이황 같은 경우에는 정계에서 뛰쳐나왔어요. 나 더 이상 정치에 몸을 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성리학을 연구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훈구파와 살인파가 싸우고 정치 싸움에서 누가 죽이고 누구를 또 살리고 이런 것들 말고 정말 아름다운 정치, 도덕적인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 바로 이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상세계를 이상향으로 삼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막 현실 개혁, 변화, 막 이렇게 막 물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우주의 원리, 인간의 마음을 관리하는 어떤 변치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하고 기 중에서 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황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 법칙들을 중요시 여긴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성학 10도라는 책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수록을 했는데, 성학,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쉽게 접하기 위해서 10도, 10가지의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성리학을 설명했던 일종의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학 10도라는 책에서는 이제 왕의 인격 수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학 10도 안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신사임당인데 5만원짜리 신사임당인데 16살, 이 율곡이 16살 때 신사임당이 죽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절에서 스님으로 지내요. 그러다가 19살에 이제 절을 밖으로 나와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21살에 이제 장원급제를 해서 본격적으로 정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이제 콤플렉스로 계속 남는 거죠. 어떻게 성리학자가 과거에 스님이냐 하면서 이제 신하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화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말 조선 초기 때 그 건강한 조선이 왜 이렇게 사화를 통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지, 병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현실을 개혁하고 싶고 형실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기론, 이하고 기 중에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를 더욱더 중요시 여겼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성학지묘하고 동호문단입니다. 자, 성학지묘도 마찬가지로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내용들을 집약하고 요약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레시피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공부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인격 수양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이 왕을 도와줄 신하의 역할까지도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 왕을 도와주는 조력자도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성약 집요에 녹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울 만한 신하들을 곁에 둬라 이거죠. 그리고 그 신하는 왕이 현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호문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문답식으로 책을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토지제도를 운영해야 되며 수치체제를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문답식으로 이가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동호문답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양반의 문화가 꼽히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두 줄로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었던 15세기 때에 고려 청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근데 고려 청자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백자라든지 분청사기라든지 딱 보면은 굉장히 그냥 수수하고 좀 담백하게 별 꾸밈 없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조선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선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훈구파가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인 15세기 때는요,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수수한 그림 같은 것들을 도자기 위에다가 이제 그림으로써 굉장히 실용적으로 밥그릇으로도 사용하고 술잔으로도 사용하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훈구파의 성격에 맞게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고요. 자,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살인파가 득세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리학이 퍼뜨려졌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조를 지키는, 의리를 지키는, 성리학적 명분을 지키는 고든 선비의 모습, 깨끗한 선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자기에다가 아무것도 그림을 넣지 않고 하얀 색깔로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자가 유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5세기 때에 유명한 회화 작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을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림을 보면은 막 금강산처럼 막 산세가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산세를 본 겁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꿈에서 깨서 이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안견이라는 화가한테 이것을 얘기해서 그대로 그리게 했던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라는 이상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자가 이상세계를 전부 다 이상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을 안견이 그릴 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15세기 때. 자, 그 다음에 고사관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도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어떤 한 사람이 계곡에서 떨어지는 물, 고여있는 물을 바라보면서 선비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선비로서 저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명상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선비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고사관수도입니다. 그래서 15세기 때 이 두 가지 회화가 이제 유행을 했고요. 자, 16세기 때 넘어들어서 이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사군자도가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군자가 4명의 군자처럼 식물 중에 매화라든지 난초라든지 국화라든지 대나무가 가만히 얘네들을 관찰하니까 선비의 모습 같더라. 이 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봄에 이제 꽃을 추위를 무릅쓰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추위를 무릅쓰고 가장 첫 번째로 피는 꽃이 바로 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게 첫 번째 군자를 여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초 같은 경우에는 산속 깊은 산중에서만 피고요. 은은한 향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향기를 퍼뜨린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군자. 세 번째 군자 같은 경우는 국화는 되게 늦가을에 꽃이 펴요. 그러니까 늦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역시 추위를 무릅쓰고 핀다고 해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에 항상 녹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고든 지조를 갖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의 식물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군자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조선의 성리학 발달과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의 특징,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화 사건까지 배워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파가 득세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서원과 향약, 그리고 그 와중에 발달되었던 성리학적 질서와 예술까지도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조선시대 성리학의 발달 2시간에 걸쳐서 정말 간단하게 저랑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포함해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